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엔 하늘에 블루문이 떠오르다고 합니다. 블루문은 달의 공전 주기가 한 달보다 조금 짧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은 보통 계절마다 보름달이 3번 뜨는 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4번 뜰 때가 있다면서 그 가운데 3번째에 뜨는 달이 블루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블루문은 계절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빼앗긴 불운한 달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블루문은 직역하면 파란색 달이란 뜻이지만 실제로 푸른색을 띠면서 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불길한 징조로 여긴 탓에 밸류, 그러니까 배신하다란 단어를 써서 블루문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들을수록 블루문 입장에선 참 억울한 일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할로윈데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클럽들은 자발적 휴업에 나섰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할로윈 원정에 나서려는 일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할로윈은 집에서 보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을 놓치면 19년 후에나 할로윈데이에 블루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역에서나 천문학에서나 모처럼 생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이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움직임은 잠시 후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호성 부회장과 전화 연결해 할로윈데이를 앞둔 현장 분위기 그리고 방역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배종찬 소장은 김민하 그 평론가는 우리 식구니까 자주 보지만 배종찬 소장은 저는 가족이죠. 저도. 아니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서운한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비를 걸듯이. 일주일 내내. 서자신가 봅니다. 서자. 근데 성이 배씨시니까 우리는 김씨고 거기 오로지 배씨시니까. 시사에만 기다리는 사람을. 갑자기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좀 농담으로 시작해 보려고 그랬더니 분위기 풀어보려고 그랬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방금 전에. 좀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우리가 좀 사전 토크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을 게 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 이게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얘기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또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공수처라는 이 축약 표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왜 공수처를 기다려왔는가가 잘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참 지난한 과제였고 문제였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걸렸죠, 지금. 네,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처단되지 않느냐. 항상 검찰은 또 이 권력은 서로 간에 이 또 유착이 되고 네. 그리고 정권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때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오르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충분한 수사가 또 공정한 수사가 또 투명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제대로 검찰개혁을 한번 해보자라고 숙명을 걸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수처의 탄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예정됐던 7월에 원래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뤄진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잘 못할 거예요. 왜?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으로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칫 공수처하고 특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사실은 상관이 없죠. 아니 특검은 라임 옵티머스의 수사이고 공수처는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해서 따로 별도의 기관이 필요 없겠구나. 검찰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고위공직자 공수처의 역할이 다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그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대결의 어떤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이 추천위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발목 잡기를 하지 않는다면 올해 내에 탄생 또 이제 운영 또 공수처장의 추천이 가능하겠지만 여야 간에 또 내년도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대결 구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또 난망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이게 뭐 김민하 아무래도 이 여당이 우려하는 게 그 2명의 이제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일 텐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계속 모든 비토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사를 해서 사실상 이제 뭐 공수처장 선출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2명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것은 아니라 봅니다. 각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각자 뭐 5명씩 추천을 해서 총 35명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그중에 이제 2명을 선출해서 그 2명을 대통령에게 이제 인사권을 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명을 아마 추천을 하긴 할 것인데 그런데 이 야당 추천의 추천위원들이 다만 여당이 좀 받기 힘든 그러한 이제 인물들을 추천할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추천 내용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좀 중립적인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한이 지금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제시하고 있는 시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11월에는 완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연내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시한을 보면은 사실 촉박합니다.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시한이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시한에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1월까지 추천이 완료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수처법을 바꾸게 되면 애초에 공수처법에 동의해달라고 하면서 이 여당을 설득하려고 한 논리가 사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비토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이 논리였고 이걸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이제 파열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립구도 이런 게 재보선까지 쭉 연결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11월 내에 이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 나라를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11월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선고 받았잖아요. 네. 특검하고 검찰 수사 4번이나 받았는데 다 무혐의 나왔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7년 징역형이 나오는 이런 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실 공수처 같은 기구가 있었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했다면 이 좀 달랐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옥상옥이라고 하는 지적이 보수 정당으로부터 있었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과제로 내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검찰개혁이 우리가 국민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좀 이제는 현실화하자.
실현을 하고 실천을 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조직이 이제 공수처이기 때문에 국민 염원을 담아낸다면 반드시 제대로 출범을 해야 되는 그리고 거죠. 정치권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17년을 받아놓고도 지금 계속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일정 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죠. 정말 그게 엄청난 어떤 음모에 의한 게 아니라면. 근데 그런 태도를 지금 보면은 정치권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도 정정순 의원은 배후에 뭔가 있는 듯한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방원 얘기를 꺼내고 뭐 이것이 용의 눈물입니까? 이방원 이 나오는 것은 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이 뭐 검찰개혁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법농단도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의견을 좀 모을 때다. 그래서 뭔가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검찰 수사나 또는 재판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처분들을 크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어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라는 게 공수처 자체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검찰과 좀 권력을 나눠서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검찰 권력 분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만히 뭐 검찰을 들여다보면은 이 기득권 또 검찰의 조직의 이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없다면은 고위공직자 분제 수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핵심이 이제 검찰이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온 사례가 많아서 기소권을 나누는 것인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여러 가지 공수처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또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그러니까 최소한 공수처만큼이라도 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을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물을 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 자체만은 좀 여야 정치권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좀 출범시키자고 하는 일종의 컨센서스 같은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0662님께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를 야기할 걸요. 그냥 후보 선정해서 국민투표를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7명의 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6명 야권까지 다 동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절차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 임명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하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이제 검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제주지검 이완우 검사가 검찰개혁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공개 비판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비판을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다가 이완우 검사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검사들이 굉장히 일선 검사들까지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낮에 제가 본 건 한 100몇십 명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자칫하면 검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이? 일단은 첫째로 뭐 임은정 검사도 글을 올렸다는데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다 떠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이제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특정한 검사의 어떤 뭐 글을 썼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검사가 과거에 한 뭐 여러 나쁜 일을 거론을 하면서 당신은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사실상 이렇게 딱 찍은 건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검찰을 통제하고 지휘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통제 불가능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냐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간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검사들이 다 자기가 한마디씩 다 하고 그렇지 않아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가 부당하고 과도하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사실은 잘 이 풍선의 바람이 너무 차서 터지지 않도록 바람을 빼가면서 사실은 유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통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뭐냐 장관으로서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검찰 개혁을 정말 한다고 한다면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도리이지 이렇게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의견이 네. 조금 다른데 네. 그만큼 검찰 개혁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사실 개혁 대통령의 기치를 걸고서 이 국정농단 상태에서 촛불 민심을 받아서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검찰의 모습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였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어느 검사가 대화 자리에 나와서 개혁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한 명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통령의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건 개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검찰청장의 주도하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지난 60, 70년간 대한민국에서 되지 않았죠? 왜 군사정권에서는 군사정권에 가장 순응하는 검찰 조직이었죠? 검찰 조직을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제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던 검사들 그들이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태도, 개인적인 이 태도,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은 그칩니다. 그 부분이 지적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 검찰 개혁과는 왜 상관이 없는 일인지 그리고 그래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라고 의심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자가 생겨야 되는 이유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검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의 거친 스타일 그 이전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있었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가만히 보면 네. 지난 3명의 지금까지 포함해 추미애 장관까지 포함하면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부인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검찰 종직이 이제는 문을 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한쪽의 국민은 화환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말라고 추 장관의 이 접근 방식 자체는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단체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되죠. 오히려 자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추 장관의 정말 하나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정치 권력의 이해를 위해서 개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역대 정치 권력에서 본인의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이렇게 사사시 수사하는데 수사하십시오. 온갖 질문을 야당으로부터 다 받았던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과 이 윤석열 검찰총장 어느 역대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다 떠나서 이 프로스에 있는 그 충정도 이해합니다. 네. 검사분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거 대전제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거 어떻게 이룰 것이냐. 여기에 지금 이 핵심을 보면은 검찰 내부에 자성이 필요하고 검찰 내부에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비슷한 이제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 엘리트 검사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의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들을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형사부라든지 공판부라든지 평검사들은 저렇게 검찰 상층부가 엘리트 검사들이 부패한 거 맞기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검찰 개혁 또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한 감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무리한 것 같아도 사실은 뭐 그냥 가만히 있거나 또는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거나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평검사들의 입장에서도 이거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앞으로 검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려하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우려된다는 것이지 앞으로 뭐 검찰이 만만세고 그 이프로스라는 게 전설의 게시판입니다. 그 검찰들만 쓰는 게시판이고 어떻게 검찰들만 쓰는데 내부만이죠. 이게 모든 게 거기에 뭐만 쓰면 국민들이 어떻게 다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검찰 게시판 안에서 뭐 쓰고 뭐 이런 거는 검사들이 자유롭게 하게 놔두고 언론이 그걸 다 보도하고 이런 것도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두 분의 의견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 동감하는 의견인데 검찰들의 조직적 저항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일종의 동료의식까지 건드려서 동료들의 어떤 그 동료 검사가 비판글을 단순히 썼다고 해서 마치 반기업적 검사인 것처럼 그것도 그냥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런 방식으로 그 검사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커밍아웃했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일단 받아들일게요. 오늘 이거 가지고 뭐 길게 토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그래서 같아요.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아주 짧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한 그 지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검찰 내부에서도 왜 법무부 장관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또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내부에서도 사실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여러 명의 평검사들이 또 이름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의 또 사위다 어떻다 이런 또 라벨이 붙어서 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가족 관계가 다 알려지고 있어요. 마치 뭐 누구 조카다. 내부에서 검난이 아니냐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대검 이 국정감사 이후에 힘을 받고 있다. 내부 조직이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전달되어서는 곤란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해야 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은 4.7 재보궐선거입니다. 내년 이제 4월에 있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후보를 낼지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지금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고 이낙연 대표는 책임 정치라고 하는 언급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천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은 민주당의 이런 조치나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분은 없죠. 명분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도 공천 후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럼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와 우리를 왜 비판해?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고 있고 수많은 보궐선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헌 당규를 그때는 틀렸고 근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니까 우리 입맛대로 바꾸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정의당의 비판도 이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내년 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부산과 서울의 인구를 합하면은 뭐 한 1,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어떤 식의 실책과 또 무리를 일으켜서 또 광역단체장이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또 마주한 운명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판은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천 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이 당헌 96조 2항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또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정치개혁하겠다고 해서 넣은 조항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책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번 문제가 참 곤란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 입장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당원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판단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비판을 피해가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대개 뭐 많은 또 뭐 저 같은 뭐 자칭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무슨 뭐 이제 진보 뭐 이렇게 해서 선거연대 이렇게 해서 시민 후보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무소속 후보를 내서 뭐 선거를 치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로 첫 번째로 그런 것들로 이제 승산이 있는 거냐 이걸 봤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승산이 그냥 민주당 후보를 그냥 내는 것보다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경우에 과연 비판을 안 받는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본질적으로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공천하는 게 여러모로 맞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네. 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공천을 해서 이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뭐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겁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정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지 후보를 낸다 안 낸다가 아니라 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사실 정파적 이유죠.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사실은 통용되는 논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민주당의 책임 소재가 있는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새롭게 선출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비슷한 일을 또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 뭐 당한다기보다는 비슷한 논란 또는 비슷한 행위를 또 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한 걸 보면 특히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뭐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뿌리겠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설명이 아니었거든요. 이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은 이해찬 대표가 화낸 것하고 그다음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생산하고 뭐 이런 물론 그건 민주당이 했다기보다는 지지자들과 이제 일부 이제 그 인사들이 한 건데 그런 부분들만 지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놓고 오늘에 있어서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맥락으로 이걸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맥락으로 사실은 해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네네.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늦었더라도 이후에라도 이것에 맞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내놓아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한번으로 뭐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실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네. 피해 여성에 대해서 또 사과드린다, 사죄한다 이런 표현까지 네. 사실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 사과의 단계가 3단계였어요. 첫 번째는 네. 이제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과 부산 시민들께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는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세 번째가 이제 피해 여성에게 네. 사과를 했는데 사실 이제 세 번째 피해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앞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좀 약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도 내년 보궐선거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이제 투표를 할 때 과연 이 기존의 이 단체장이었던 이 인물의 낙마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하는 부분도 이제 투표에 영향을 줄 거예요. 네네. 그것까지 안고서 이제 책임을 지겠다. 사실은 이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도 이 책임이 있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안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낙연 대표 뭐 지금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요. 지극히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 내년 보궐선거에 서울과 부산 인구가 1,400만 명이니까 유권자는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가까이.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이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안 낸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야권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막대합니다. 역대 이 당선되었던 대통령 그 이전에 실시됐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이 대선에서 얼마만큼 서울 유권자들을 응집하느냐 결정적 영향을 줬어요. 네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서울시장이 조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이제 뭐 판결이 났었죠. 판결이 난 이 대법원 확정이 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했던 2007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선거에 후보자를 안 낼 경우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당대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대선에 본인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보자는 내야 되고 그러면 선거는 이 이낙연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부산은 뭐 정당 지지율의 추세입니다. 추세 말씀드리는데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결과를 예단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져와야 된다 도로. 이 생각을
이낙연 대표도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은 이낙연 대표가 그 선거가 있을 때는 본인은 당대표를 이미 사퇴를 하고 난 이후일지라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 서울시장 자리는 가져와야 당대표로서 본선 대선 후보가 돼서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는 이낙연 대표에게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선거인 거죠. 네. 지금 그 전당원 투표 결과 이것도 사실 좀 주목이 되는데요. 청취자 마성희 영민님께서 공천이 책임 정치라는 타협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망감 사이를 오가는 당원 투표가 되겠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당원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김민하 평론가가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맥락을 봤을 때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이죠. 네,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지는 않겠죠. 결국 네. 이제 그래서 당원을 개정을 해서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몰아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단 지금은 가시화된 대권주자 2명 중 1명인 것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이 당헌을 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자라고 이제 했다는 보도이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는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유를 들어서 그냥 이제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그게 아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당헌 개정하고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도 자기 책임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여기에 책임을 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나올 압도적이죠.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에 좀 바닥 민심을 취재를 했어요. 했더니 당에서는 서울 쪽 이 당 관계자들은 100% 후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100%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당 대표가 이미 메시지를 전달했고 전자투표, 온라인 투표로 내일과 모레 토요일 이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은 선거가 있어야 돼요. 선거 없으면 권리당원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책임은 마음에 안지만 대선을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이건 통과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네. 두 분 분석은 거기서 거의 일치하네요. 거의 네. 압도적으로 나올 우리는 것이다. 항상 일치를 합니다. 항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몸무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치야. 그래서 우리는 일치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야, 배종찬 소장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군에 대한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논쟁적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한 분 한 분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은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부산시장 후보가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시장 후보 어떤 분이 서울시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이제 거론된 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게 네. 거론되고 있고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본인 출마 의지를 피력했죠.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왔었고. 네, 최고위원 출마할 때부터 사실 나왔죠. 네네. 그래서 계속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의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다른 추가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작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보수 연대 후보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네.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다. 또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또 논란들에 또 있기 때문에 논란의 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출마가 과연 시켰느냐. 그리고 오 전 시장은 최근에 이제 마포 포럼이었죠. 이 김부성 전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 포럼에 나가서 오세훈 전 시장은 대선 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서울시장 출마는 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조금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다고 하면서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거론되는 거. 엑기스만 소개를 해드린 거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무소속입니다.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는 점점점 그 김종인 원래 비대위원장이 뭐 아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좀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온도차가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대표 안 된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진 의원들은 대선까지 바라다 본다면 이 안철수 대표를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시키는 것이 더 보수 진영의 이 응집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또 의견을 내놓고 의견 차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유승민 의원도 지금 이름은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은 대권 주자까지 했는데 대선 출마까지 한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데리고 와서 출마시킨다. 하여튼 뭐 사실 지금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거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서울시장은 뭐 대략 이 정도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부산시장 후보군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장 후보군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이제 김영춘 전 의원 이름도 네, 유력하게 있고 얘기는 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박해의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뇌리에 남아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잘 떠오르지 않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형준 전 사무총장이 뭐 네. 부산시장 출마 의향을 밝혔고 그 외에 뭐 또 박수정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김무성 전 의원 뭐 이현주 전 의원 뭐 여러 사람들이 부산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박민식 의원도 얘기되는 그렇습니다. 김세현 그렇습니다. 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김세현 전 의원 그리고 서병수 불출마를 예, 본인은 네.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자꾸 거론되는 것 같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굉장히 열심히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서울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여당이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당에서는 좀 이름이 많이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뭐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걸 볼 때 역시 이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상황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라는 것을 단지 이제 부산시장을 내는 것에 이제 의미를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재보궐선거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인물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전략적인 포인트가 여기는 되겠죠. 이게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여당이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네. 당을 좀 정비를 한 차원이기도 하니까요. 후보군을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질서 있게 뽑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부터 벌써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리더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야권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자꾸 김종인 비대위원장 얼굴을 쳐다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당내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자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영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만나가지고 또 이제 약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내 중진급 의원들은 당내에서 후보를 키워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후보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이걸 뭐 그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은 영입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 국민의힘의 상황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선거의 구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대권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쉽게 손들고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해관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조건 이 재보선을 승리를 해야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승리를 일궈내야
사실은 대선까지 어떤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로 뭔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대위원장이나 대표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선거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당내에 이 김종인 비대위 이후의 당권 그리고 대권까지 노리는 이 중진들 내지는 유력 대권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승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이고 이 파열음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자기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외부 영입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당내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내치는 듯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 구도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상황을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비대위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비대위 체제가 흔들린다기보다도 이 비대위 체제는 일단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네. 계속 흔들기 뭐 이런 양상이 계속 이제 고조되다가 뭐 이렇게 좀 올랐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재보궐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 결과적으로는 그 예정돼 있는 운명의 날이 내년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 이 부산시장과 그런데 서울시장을 잃게 된다. 서울시장 자리를 못 찾아온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언제까지예요?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재보궐선거까지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비대위 체제가 계속 더 갈지 말지가 결정될 수밖에 결정될 없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하에 후보를 내고 당선시킨다면 비대위 체제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탄력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계속 자불안석인 겁니다.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고. 그래서 내부의 인물을 빨리 조기 등판시키면 본인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2012년에는 이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박근혜라고 하는 이 또 인물이 있었고 네. 2016년에는 문재인 대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힘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다른 곳에 의지할 힘은 없는 것이거든요. 기댈 힘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당내에 누군가를 내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 위주로 또 급격히 이 질서가 다시 재편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외부의 인물, 김택진이 됐든 백종원이 됐든 정작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계속 이 선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약간 네. 초선들을 방패막이로 해서 초선의 지지를 가지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 행보들을 이어왔는데 지난번에 공정경제 3법 이런 거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사실은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초선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네. 다 흔들린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 이게 메시지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냐는 상당히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보수가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지금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것도 그것도 먼저 이슈를 선점하기도 하고 공정경제 3법도 그것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국민의힘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들려요. 네. 이 어떤 추진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조금 더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후보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영남권의 의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대선 후보권에 가장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그 이전엔 자유한국당이 이 국정농단 이후에 뭐 계속해서 그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상황 자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전연패하고 있는 선거도 그렇고 당의 체질 자체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죽을 두드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선거를 앞두고서
이 당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빨리 급속도로 끌어올 수 있는 이 능력만큼은 탁월하게 인정받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실력을 보여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는 노력을 해왔죠. 호남 공들이기도 했고 또 이 중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공정경제도 이야기를 했고 기본소득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게 사실 보수의 간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 중도 외연 확대 이전에 또 정책 대안도 단순히 기본소득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정책이 아니라 당의 충분한 공감대를 거치려면 여의도 연구원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정당으로까지 가지 못하니까 샤이 보수가 이 결집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과도 조화롭게 대선 후보답게 대선에 당선시킬 수 있는 지원 능력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탁월한 인재를 발굴해서 누구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공천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힘이 이 당 내부에서 보수 세력 내부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그것 그것 자체까지 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본인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울 수 당도거든요.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째는 뭔가 깃발을 지키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그 깃발이라는 건 지금 얘기대로하면 보수 개혁이잖아요. 근데 보수 개혁에 이제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게 태극기들은 뭐 이른바 태극기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네.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리고 중진들 지금 반발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선들도 이제는 추진력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세력 구도로 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그 가상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걸 봐라 지키자라고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과거에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이런 말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은 박근혜 정신, 이명박 정신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는 지금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오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 당내의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안 되고 뭔가 깃발을 지키자는 얘기가 지금 안 통하죠. 그럼 두 번째 뭐냐 지지율이거든요. 지지율이 확 올라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실제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는 중진들도 말 못 꺼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못 흔들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좀 내려왔죠. 다시. 그런 방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뭐 잘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좀 지금 이제 정치에서 그런 거죠.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건 지지율로 수렴된다. 네.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국민 여론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그 정당의 존립 근거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그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노안했다고. 자, 안경을 갖고 다니세요. 네네. 정당 지지율이 나왔네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 그러니까 한 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 3%포인트 한 주 전보다 상승을 했고요. 네.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이 2%로 나타났고 무당층이 27%로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데 이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적어도 한 10%가량은 이 보수층들이 면접원이 직접 전하는 조사에서는 무당층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네. 대략적으로 거의 리얼미터 조사와 비슷한 30% 내외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네. 이유는 이제 이게 바로 샤이 보수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 보수 성향은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개혁으로 가는 이 길은 더 멀었다. 국민의힘으로서.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샤이 보수층, 그러니까 중도 외연 이전에 보수 지지층들이 완전하게 단단하게 결집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그래서 우리가 김성환 평론가가 진행자께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그라운드 제로상에서의 이 새신의 모습은 잘 못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당 지지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인데
대안을 내놨을 때 중도층에서도 점수가 쌓이면서도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을 한번 취재해 볼 수도 있을까? 근데 네. 나오는 대안들이 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장외투쟁하겠다 외에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 당의 대안은 뭐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우리 당의 대안은 뭐다. 우리 당의 안은 뭐다. 정책은 뭐다. 이걸 사실은 내놓는 게 필요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안에 중진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본인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부각시키는 반면에 당의 구성원들과 좀 공감대를 해서 만들어낸 보수 간판 정책은 뭐가 있느냐. 마지막이 먼저 이제는 인물들을 통해서 지지율이 결집이 되는 것인데 네. 너무 사람이 없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걸 어떻게 이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여야 네. 되느냐. 네. 네. 이게 사실은 결정탈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당이 좀 더 처절한 혁신을 원했다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종인 비대위가 아니라 지난 총선 이전부터 당 내부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중진호 의원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맡아서 처절한 끝장 보는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다. 네, 당을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는 해왔잖아요. 변화시켜 왔지만 앞으로도 변화시켜야 할 목도 굉장히 많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방송을 또 듣고 있겠죠.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네. 이 시간대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프로그램. 이 시간대에서는 최고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안 적당히 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안 들으면 한국 사회가 안 돌아가죠. 네. 청취자 2746님께서 배종찬님은 TV와는 완전 다르시네요. 위트 넘치세요. 팬 될 거예요. 이렇게. 아유, 벌써 팬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543님께서 기다리던 금요일 시사야 특히 금요일은 열일 제치고 청취합니다. 우울한 정치 시사지만 세 분의 시사야는 그런 분위기를 날려버립니다. 0662님은요. 배종찬님 국민의힘당으로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되시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인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기야? 가장 인기야. 가장 무게감 있는 후보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좀 훈훈하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후보 서울시장 한번 좀 고민을 그냥 네. 무거운 당을 만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덮줄 사람이 생각이 있는지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And when October goes, the snow begins to fly above